사이비 종교에 빠지면 집안 폐가 망신하는 건 순식간이라고 주변에서 말로만 들었었죠. 교묘하게 침투해서 가정 하나 금방 파탄 낸다는 거 알고는 있었지만 막상 당해보니까 얼마나 황당하던지요. 거기다 그렇게 온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은 그 미친 여자가 다른 사람도 아닌 시댁 식구였으니 얼마나 충격이었겠어요. 지금 전 온 집안을 흙탕물로 만들어 놓은 그 미꾸라지 한 마리 덕분에 인생 최대의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온 가족이 워낙 큰일을 겪기도 했고 저로선 지금 어떤 선택을 하는 게 좋을지 도무지 종잡을 수가 없어 하소연하듯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됐어요. 어디다가 말도 못하는 부끄러운 저희 집의 사연 한번 들어봐 주시고 부디 제가 현명한 답을 내릴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영아, 아빠랑 엄마 서로 노력할 만큼 노력했어. 너도 이제 부모님 이해 못할 나이도 아니고 이 정도면 다 컸잖아? 여태까지 엄마랑 아빠랑 같이 지낸 것도 다 지영이 너 생각해서 그랬던 거야. 그러니까 지영이 너도 엄마 아빠 선택 존중해줘. 그게 맞는 거야. 고등학교 때 통보에 가까운 부모님의 이혼을 예고 없이 맞이하게 됐습니다. 정정해야겠네요. 예고 없는 이혼은 아니었죠. 어렸을 때부터 대체 두 분은 왜 결혼을 했을까 의심스러울 정도로 목소리를 높여 싸우는 날들이 많았습니다. 야, 너 삿대질을 해가면서 싸우다가 눈물을 그렁그렁 달고 있는 저와 눈이 마주치면 쾅 소리가 나게 문을 닫고 각자 방에 들어가서 다음날 아침까지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는 그런 날들의 연속이었죠. 그래서 통보에 가까운 이혼 소식을 들었을 때 차라리 잘 됐다 싶기도 했어요. 이제 그 지긋지긋한 싸우는 소리를 더 이상 안 들어도 되겠구나 하고요. 어차피 내가 이혼하지 말라고 했어도 할 거였잖아요. 언제부터 내 생각이 그렇게 중요했다고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맘대로 하세요. 이혼을 하든 말든 신경 안 쓸 거니까. 부모님에 대한 애착도 전혀 없었어요. 낳아놓기만 하고 제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두 분이 소리를 높여 싸울 때 그 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노래를 크게 틀어놓고 침대로 귀를 틀어막고 침대 구석에 가서 소리 죽여 울던 나를 들여다보지도 않던 이기적인 사람들. 저에게 부모님은 딱 그 정도였어요. 뭐든 혼자 하는 것이 익숙했었죠. 마음이 모나고 힘들었을 때 반 친구를 따라서 교회에 처음 가게 됐습니다. 어린 나이에 종교에 의지하려는 생각으로 갔던 것도 아니었고 그냥 거기 가면 친구들이 많으니까 다들 화라고는 없는 사람들처럼 항상 웃는 낯으로 잘 왔다고 어서 오라고 맞이해주니까 그게 좋아서 매주 일요일 꼬박꼬박 예배에 나갔었죠. 사람이 힘들면 어떻게든지 살 궁리를 하는 법이라고 거기가 유일하게 제가 숨 쉴 구멍이었어요. 부모님이 이혼을 하신 후에 전 두 분의 뜻에 따라 아버지와 함께 지내야 됐고 어떠한 간섭도 없이 그냥 혼자 모든 것을 척척 해내는 사람으로 자랐죠. 아버지, 저 이제 대학에 붙었어요. 등록금은 언제까지 내야 한대요. 그래, 여기 있다. 아버지, 저 졸업하고 이 회사 들어가려고요. 그래, 너 좋을 대로 해라. 아버지, 저 이 회사 붙었어요. 그래, 너 알아서 해라. 집에서 사는 동안 아버지와 하루에 한마디도 하지 않았던 날들도 많았습니다. 집이 오히려 숨막히는 답답했던 공간이었죠. 밖에선 사람들과 말도 잘하고 자기 일 척척 잘해내는 사람이라 칭찬도 많이 받았던 것 같은데 집에서는 왜 그렇게 모난 자식이었는지 이상하죠. 대학을 졸업하고 작은 회사에서 격리를 시작해서 차근차근 제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아 나갔습니다. 몇 번의 이직을 거치고 나니까 꽤나 이름난 회사에서 재무팀 과장까지 올라가게 됐어요. 사회적으로 나름대로 성공한 사람이 됐는데도 마음 한켠으론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허전한 구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허전함이 사람 간의 관계에서 오는 거라고 생각하고 어렸을 땐 친구들을 만나는데 많은 시간과 돈을 썼었고 조금 나이를 먹고 나서는 봉사활동을 그렇게 다녔던 것 같아요. 누군가를 돕다 보면 이 공허함이 좀 채워지지 않을까 싶어서요. 남편 역시 교회에 나가는 봉사활동에서 우연히 만나게 된 인연이었습니다. 봉사활동을 참 열심히 다니시는 것 같아요. 주말마다 뵙네요. 남 열심히 돕는 거 그거 쉬운 일 아닌데 보면서 많이 배웁니다. 바라는 거 없이 남 도울 줄 알아야 하는데 전 저 마음 편하자고 남 도우러 다니거든요.
이렇게 착한 일 많이 하다 보면 제 마음 공허한 것 좀 채울 수 있지 않을까 하고요. 봉사활동 하는 이유가 참 이기적이죠? 우연히 남편과 얘기를 하다가 서로의 가정 환경에 대해 얘기할 기회가 생겼어요. 여동생과 함께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봉사활동도 성실하게 하는 사람이라는 것 정도만 알고 있었는데 제가 모르는 사연이 있는 사람이더라고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외갓집에 두 사람을 맡기고 집을 나갔다고요. 부모님의 이혼으로 애착이 없었던 저와 달리 애착을 갖고 싶어도 가질 수 없었던 남편. 비슷한 듯 다른 상처를 가지고 있는 남편과 자연스럽게 많은 얘기를 하며 급속도로 가까워지게 됐습니다. 같은 생각과 상처를 공유한다는 것은 신기하고 무섭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부부가 됐어요. 같은 교회를 다닌다, 나랑 같은 상처를 공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다. 제 덤덤한 얘기에 아버지는 별다른 반대도 없이 저희의 결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부모님에 대한 애착이 별로 없었던 저와 달리 남편과 시누이는 부모님에 대한 애착, 어쩔 때 보면 집착에 가까운 수준으로 보이기도 했죠. 돌아가신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도 컸고 자기들을 두고 나간 어머니를 엄청나게 찾고 싶어 했었죠. 저희가 결혼을 한 이후에도 남편과 시누이는 어머니를 찾으려는 노력을 계속했었어요. 지역 신문에 광고를 내기도 했었고 봉사단체에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었죠. 남편이 꾸준히 봉사활동을 하는 이유도 그것 때문이었어요. 본인의 어머니라면 자기들을 두고 나간 것이 미안해서라도 이런 곳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을 거라고요. 그러다가 우연히 마주칠 수도 있을 거라고 그렇게 굳게 믿고 있더라고요. 여보, 그쯤 했으면 됐어. 어디서 잘 살고 계실 수도 있을 텐데 미안한 마음 때문에 찾으려고 하면 더 나서기 어려우실 수도 있잖아. 너무 조급해하지 마. 몇십 년째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도 감감무소식인데 다 이유가 있지 않겠냐는 게 제 생각이었지만 어머니를 간절히 찾고 싶어 하는 남편과 시누이의 마음을 어떻게 꺾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 마음을 100%다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매번 같은 결과를 받아들이고 실망하는 남편을 최대한 위로하기 위해 노력을 했죠.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어디선가 잘 살고 계실 거라고 이러다 보면 정말 우연히 마주치는 날이 오지 않겠냐면서 말입니다. 남편과 시누이가 애타게 어머니를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여태까지 소식이 없는 것만 봐도 알잖아요. 둘 중에 하나인 거죠. 찾을 수 없는 곳에 있거나 반대로 어머님 본인이 자식을 찾고 싶어 하지 않거나. 남편에게 미안한 얘기긴 하지만 전 후자에 가까울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 의미 없는 일을 하기보단 어머니처럼 본인들을 돌봐준 외할머니를 지극정성으로 돌보는 편이 더 나을 거라고 속으로만 생각했었죠. 여보, 할머니가 방금 돌아가셨대. 남편의 전화를 받고 황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정말 서럽게 우는 남편과 시누이를 끌어안고 달래줬죠. 그 속상한 마음이 감히 상상조차 되지 않더라고요. 이제 세상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본인의 혈육을 잃어버린 걸 텐데 그 상실감을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결혼식은 부모의 손님들이 오는 자리고 장례식은 자식의 손님들이 오는 자리라고 하잖아요. 자식이라곤 유일하게 남편의 어머니 딱 한 명 있었다는데 그마저도 소식이 끊긴 상황이라 회행하지 않을까 걱정했었는데 그래도 저희 아버지며 교회 사람들이며 남편과 시누이가 그간 열심히 살아온 덕에 시할머님의 빈소는 장례 내내 많은 사람들과 찬양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평생 고생하시며 두 사람을 길러내셨을 텐데 그래도 가시는 길이 외롭지 않아 참 다행이라고 생각했었죠. 그런데 장례 마지막 날 정말 상상하지도 못했던 인물이 장례식장에 나타난 겁니다. 손님들도 하나 없는 시간 울다 지친 시누이는 한켠에 마련된 방에 들어가서 잠깐 눈을 붙이고 있는 상황이었고 남편도 벽에 기대어 잠깐 눈을 감고 있어라 얘기를 해놨고 빈소는 저 혼자 지키고 있었거든요. 이 시간에 딱히 오겠다 연락을 준 사람도 없었는데 중년의 여성분이 조심조심 신발을 벗고 빈소 안으로 들어오시더라고요. 여긴 어떻게 오셨어요?
제 물음에도 대답이 없던 여성분은 신발을 벗자마자 벽에 기대어 있던 남편에게 달려가더니 대뜸 남편을 끌어안고 펑펑 울기 시작했습니다. 전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지 어리둥절해서 지켜보고 있었고요. 솔직히 그때까지만 해도 장례식장을 착각한 사람이거나 어디 머리가 아픈 사람이 장례식장에 잘못 들어와서 행패를 부리는 줄 알고 사람을 불러서 쫓아내야 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제 막 잠에 들려다가 놀라서 잠에서 깬 남편도 이게 무슨 상황인지 어리둥절해서 자기를 끌어안고 있는 여성의 어깨를 슬쩍 밀어냈고요. 아이고 병구야, 엄마 얼굴 못 알아보겠어? 엄마야 엄마. 아이고 우리 병구, 엄마가 너무 늦게 찾아왔지? 우리 진숙이 어디 있니? 아이고 내가 이것들을 놔두고. 엄마? 정말 엄마 맞아요? 진수가 얼른 나와봐. 엄마 오셨어. 놀랍게도 마지막 날 시할머님의 빈소를 찾아온 것은 그 어떤 불청객이 아닌 바로 시어머니셨어요. 엄마가 왔다는 남편의 소리에 깜짝 놀라 잠에서 깬 시누이도 방에서 튀어나와 눈앞의 광경을 보고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눈물을 쏟기 시작했고, 그렇게 30여 년 만에 다시 만난 가족은 할머니의 영정 앞에서 눈물의 상봉을 했습니다. 거의 1시간 가까이 그렇게 끌어안고 오열을 했던 것 같아요. 어디서 뭘 하다가 이제 오셨냐? 우리가 얼마나 찾았는 줄 아냐? 원망 가득한 말이었지만 이제서라도 어머니를 찾게 된 남편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해 보였는지 지켜보고 있는 저 역시 눈물이 찔끔 나오더라고요. 이렇게라도 찾게 돼서 참 다행이다 싶었죠. 너네 그렇게 놓고 나가서 살면서 내가 얼마나 후회를 많이 했는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자고 내가 너네를 두고 나갔는지. 내가 죄인이지. 내가 죄인이야. 이렇게 장성해서 이렇게 예쁜 새아가를 얻은 것도 모르고. 아유, 고마워요. 우리 아들 옆에 잘 지키고 있어줘서 정말 고마워요. 이제서라도 돌아왔으니까 늦었지만 내가 엄마 노릇 제대로 할게. 너네한테 그동안 제대로 못했던 거 이제서라도 죄값 치른다고 생각하고 배로 노력할 테니까. 결혼한 지 3년 차, 저는 그렇게 갑작스러운 시할머니의 임종과 시어머니의 복귀를 한꺼번에 맞이하게 됐습니다. 남편과 시누이를 두고 나가서 새롭게 가정을 꾸리고 살았다고 생각했던 시어머니는 얘기를 들어보니 외국에 나가서 일을 하고 계시느라 남편과 시누이가 그렇게 애타게 찾고 있었던 것을 전혀 모르고 계셨다고 하더라고요. 우연히 잠깐 한국에 들어왔다가 시할머니께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 듣고 오게 됐다면서요. 한동안은 시할머니 집에서 이것저것 정리하면서 지내겠다는 얘기에 남편과 시누이는 뛸 듯이 기뻐했죠. 기뻐하는 남편을 보면서 저 역시 마냥 기뻐하기만 해야 되는데 마음이 영 석연치가 않더라고요. 아무리 외국에 나가서 일을 오래 했다고 하더라도 지인을 통해 시할머니의 소식까지 전해 들을 수 있는 정도라면 한국에 들어와서 두 사람을 찾으려고 마음만 먹었다면 언제든지 찾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시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남기신 집이며 보험금이 꽤나 되거든요. 만일 시어머니가 내내 나타나지 않으셨다면 그 유산은 전부 남편과 시누이의 몫으로 돌아갔을 텐데, 다른 시점도 아니고 갑자기 이때 어머님이 나타나신 것도 그렇고, 정말 혹시나 남편과 시누이를 찾으러 오신 게 아니라 이 재산을 다시 되찾기 위해 오신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죠. 어머니가 돌아오셔서 정말 다행이야. 당신이 정말 내 인생의 귀인인가 봐. 당신 만나고 나서도 나한테 이렇게 좋은 일이 생기는 거 보니까. 한국 들어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이것저것 적응하기 힘드실 테니까 조금 번거롭더라도 당신이 신경 좀 많이 써줘. 부탁 좀 할게. 남편과 시누이는 30년 만에 어머니를 만난 거니 얼마나 반갑겠어요. 제가 생각하는 그 만에 하나라는 의심조차 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았어요. 남편한테 혹시나 하는 그 얘기를 꺼내려다가도 저렇게 기뻐하는 사람한테 괜한 얘기를 하는 건가 싶어서 입을 꾹 다물게 되더라고요. 신경을 좀 써달라는 남편의 말에 알겠다고 고개를 끄덕이는 수밖에요. 그게 뭐 어려운 일이라고요.
그런데 제가 너무 쉽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생각해보면 여태 시어머니 없이 결혼 생활하다가 갑자기 등장한 시어머니가 어떤 분인지도 모르는 건데요. 몇십 년 만에 어머니를 찾은 기쁨에 시어머니가 하는 말이라면 무조건 옳았구나 하고 믿고 따르는 두 명의 든든한 자식까지 둔 상황에서 갈등이라고는 전혀 없을 것 같았던 저와 남편 사이가 시어머니의 등장으로 인해 조금씩 벌어지게 될 것이라고는 그땐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재무팀에서 일을 하고 있어서 뭐 회사 일이나 교회 일이나 얼마나 차이가 난다고요. 봉사를 하는 셈치고 교회에서도 재정관리를 하는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어요. 교회에서 진행되는 행사를 기획하고 회계 정리에 자문을 주는 일을 하고 있고 분기별로 한 번씩 큰 일을 도와야 할 때가 있거든요. 남편이나 시누이도 저와 함께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으니 제가 하는 일에 대해 잘 알고 있고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돌아오신 이후로 두 사람이 이런저런 핑계로 주일 예배에 빠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처음엔 한 달에 한 번, 다음 달엔 한 달에 두 번, 또 그 다음 달엔 한 달 내내 교회 사람들도 남편과 시누이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저를 통해서 물어볼 정도였죠. 이렇게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었으니까요. 어머님께서 딱히 평일에 따로 일을 하시는 것 같지도 않은데 하필 딱 토요일 저녁만 되면 남편에게 연락해서 내일 이거 하자, 내일 저거 하자 하고 불러내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건 좀 아니다 싶어 토요일 저녁에 일부러 다 같이 저희 집에서 밥을 먹자 하고 시어머니를 초대해 식사 자리를 만들었어요. 아니라 다를까 식사가 슬슬 끝나갈 무렵에 시어머니께서 자연스럽게 내일은 아침에 장을 보러 가자며 시누이와 남편에게 얘기를 건네시더라고요. 엄님, 저희 내일 오전에 예배가 있어서요. 오전이면 다 끝나는데 급한 거 아니시면 오후에 다 같이 가면 안 될까요? 제가 끝나고 모시러 갈게요. 큰 마트도 있고 저도 어머님이랑 마침 같이 장 보러 가면 좋겠다 생각했었는데 어떠세요? 예, 장을 아침에 보러 가야지. 교회 그거야 하루 빠지고 다음 주에 가면 그만이지. 이 사람 지난달에도 내내 안 나가서 사람들이 걱정하더라고요. 그러지 마시고 제가 오후에 시간 맞춰서 모시러 갈게요. 나간 김에 어머님 옷도 사고 그러면 되겠다. 그치? 남편과 시누인 중간에 껴서 당황하는 눈치였지만 제가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니 뭐라고 더 하실 말씀이 없으니 장은 아침에 보러 가야 하는데 무슨 오후에 가서 볼 거나 있겠냐면서 볼멘 소리를 하시면서 먼저 자리에서 휙 일어나 거실로 가버리시더라고요. 과일 깎아서 내가겠다 하고 남편이랑 시누이를 먼저 보냈고요. TV를 켜놔서 소리가 잘 들리지 않았는데 얼핏 제 이름이 들리는 것 같아 무슨 말씀을 하시나 거실 쪽으로 가까이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남편이랑 시누이한테 제 욕을 하고 있더라고요. 못 가게 했다 이거죠. 제 평소에도 저러니? 가만 보면 교회에 미쳐 사는 것 같다. 너네 조심해. 저런 애들이 무서운 거야. 쟤는 가만 보면 무슨 교회에다가 자기 재산도 퍼주려 갔다. 무슨 그거 교회 좀 못 가게 했다고 아주 자기 시어머니를 잡아먹을 듯이 내가 얼마 만에 너네를 보는 건데 너네랑 내 사이 갈라놓는 거지 저게. 좋게 봤는데 얘 심보가 못된 애 같다 아주. 나는 좀 그래. 남편과 시누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며 손사래를 치는데 시어머니는 끝까지 이래서 별로고 저래서 별로고 저와 남편 사이를 이간질하기 위해서 억지로 말을 만들어내는 느낌이더라고요. 여태 저런 식으로 얘기했을 걸 생각하니까 속으로 울컥 화가 나더라고요. 깎은 과일을 들고 가니까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입을 꾹 다물고 남편이랑 시누이한테만 과일 콕 집어 이것도 먹어봐라 저것도 먹어봐라 하면서 착한 엄마 흉내를 내는데 그때부터 뭔가 쎄하다 싶긴 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만행은 그때부터 시작됐습니다. 남편과 시누이가 교회에 못 가게 하는 건 물론이고 제가 중간에 껴서 이런 시어머니의 행동을 제지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니 이제 절 뭔가 방해꾼이라고 여기시는 건지 아주 저를 대놓고 괴롭히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시어머니가 돌아오신 이후로 시집살이가 어느 정도 있을 거라 예상은 했었지만 집안일과 저희 생활 환경에 사사건건 간섭을 하기 시작하면서 남편과의 갈등도 조금씩 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집은 결혼을 한 이후부터 제가 경제권을 거의 다 가지고 생활을 하고 있어요.
남편 역시 그 부분에 있어 동의했고 오히려 경제권을 저한테 넘겨주면서 회사에서도 하루 종일 이런 일을 하는데 집에서까지 일을 시키는 것 같다며 미안해하기까지 했던걸요. 한 번도 생활비를 모자라게 쓴 적도 없었고 없는 살림이긴 하지만 꼬박꼬박 저축까지 잘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 번도 가계부를 보여달라 이런 소리를 했던 적이 없었던 남편이기에 대번에 시어머니 짓이구나 예상을 했었습니다. 왜? 어머님이 보여달라셔? 아무리 그래도 왜 우리 집안 살림까지 간섭하려고 그러시는 거야? 언제부터 우리 사는 거에 그렇게 관심을 가지셨다고? 이제 막 오셨잖아. 내가 당신이랑 아가씨랑 같이 시간 보내는 거 가지고 뭐라고 했던 적 있어? 왜 이런 걸 하나 못 쳐내? 어머니가 보고 싶으시다잖아. 그냥 보여주면 될 걸 가지고 왜 그렇게 화를 내서 일을 크게 만들려고 해? 가계부가 뭐 별거라고. 그 상황에서 가장 답답한 건 남편의 태도였어요. 어머니한테 질질 끌려다니면서 어머니가 이렇게 하자시는데 그냥 당신이 이렇게 해주면 안 되냐. 그냥 조용히 좀 넘어가면 안 되냐 하는 그런 태도요. 결국 저도 양보 못한다. 그렇게 보고 싶으면 집에 와서 직접 보셔라. 으름장을 놨습니다. 집에 와서 가계부 몇 페이지 떠들러 본 어머님이 고가운 표정으로 한 말씀 하시더군요. 우리 아들이 벌어오는 거에 비해서 너무 아끼면서 사는 거 아니냐고요. 어머님, 이건 저희 집안 살림이에요. 저희 집안 살림은 제가 알아서 하게 해주세요. 어머 얘, 내가 뭐 너희 집안 살림 가로채기라도 할까봐 그러니? 무서워서 무슨 말을 못하겠다. 이렇게 짠돌이처럼 굴어서 우리 아들 힘들까봐 한마디 한 거 가지고 원. 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요. 어머님은 꼭 남편과 시누이 그리고 저 사이에 끼어들어서 저희 관계를 멀어지게 하려고 작정을 하시는 느낌이었습니다. 요즘 들어 남편과 너무 싸우기만 하는 것 같아서 어떻게든 남편과 관계를 좀 풀어보고자 여행 계획을 한 적이 있었어요. 또 어떻게 알았는지 뭐 퇴근만 하면 시어머니에게 쪼르르 달려가는 남편이 얘기를 했겠지만요. 남편에게 전화해서 넌 이제 엄마가 막 돌아왔는데 엄마 놔두고 마누라랑 둘이서 여행을 가고 싶냐? 여행 갈 거면 다 같이 가야 하는 거 아니냐? 둘이서 나를 왕따 시키는 거냐? 내가 그렇게 좀 싫은 소리 했다고 며느리가 자기를 대놓고 미워하는 것 같다. 밤새 남편한테 전화해서 제가 옆에 있는 거 뻔히 아는데도 징징징징 우는 소리를 해대더군요. 기어이 남편 입에서 엄마 이제 막 돌아오신 건데 우리끼리 여행 가는 게 많이 서운한 것 같다. 엄마 외로우신 것 같은데 여행 갈 때 엄마도 모시고 가면 어떠냐 소리가 나오는 걸 보고 저도 머리를 쥐어뜯으면서 집에서 소리를 질렀어요. 제발 그만하라고요. 집에서 한 번도 그렇게 크게 화를 낸 적이 없었으니까 남편도 그런 저를 보면서 깜짝 놀라더라고요. 대체 왜 그렇게까지 화를 내냐면서요. 엄마. 지금 그 엄마 때문에 우리 관계가 얼마나 틀어졌는지 보이지도 않아? 그거 꾸역꾸역 돌려보겠다고 지금 이 말도 안 되는 여행 당신이랑 같이 가겠다고 내가 100번 1000번 양보했는데 뭐? 엄마도 모시고 가면 안 돼? 그렇게 엄마 외로울까봐 걱정되면 그 여행도 가지 마. 됐어. 엄마 외로울까봐 걱정돼서 놔두고 여행은 어떻게 가? 난 모시고 갈 생각 전혀 없으니까 그냥 지금처럼 퇴근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있어. 나 혼자 친정에 가든지 여행을 가든지 알아서 할 테니까. 알겠어? 시어머니가 돌아온 이후로 남편도 시댁도 점점 지긋지긋해지기 시작했어요. 남편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건 물론이고 그 말도 안 되는 시집살이에 제가 점점 말라 죽을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말라서 타들어 갈수록 시어머니는 생기를 얻고 활개를 치는 것 같아 그게 저를 더 미치게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중 시누이의 결혼으로 그동안 참아왔던 갈등이 폭발하고 말았죠. 시누이와는 결혼 전부터 같은 교회를 다니면서 정말 좋은 사이였어요. 외동으로 자라면서 누굴 예뻐한다는 생각을 해본 적도 없었는데 저희 신우는 워낙 성격도 착하고 결혼 전부터 저를 언니 하면서 따랐던 통에 저도 없던 동생이 생긴 것처럼 더 마음을 썼었거든요. 어쩔 때 보면 세상 물정 모르고 마냥 착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라서 저렇게 순해가지고 시집은 제대로 갈 수 있으려나 걱정스러운 때도 있을 정도였죠.
결혼을 하고 나서도 요즘 회사에 누가 괜찮네, 교회 사람들 중에선 누가 조금 마음이 가네, 그런 사적인 얘기까지 다 터놓고 저랑 대화할 정도로 가까웠던 사이라서 누구를 만난다는 얘기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대뜸 남편이 그러는 겁니다. 신우이가 결혼할 남자가 있어서 가족들한테 인사를 할 자리를 만든다고요. 좋은 사람이 생겼다는 건 축하할 일이지만 정말 이런 방구 없었던 탓이라 대체 어떤 사람인지 어디서 만난 사람인지 정말 언니 된 마음으로 걱정도 되고 궁금해서 이것저것 꼬치꼬치 캐묻게 됐어요. 엄마가 일전에 소개시켜준 사람이라고 하더라고. 엄마도 잘 아는 사람이고 몇 번 만나봤는데 괜찮다고 하더라. 요즘 이상한 사람들 많잖아. 괜히 검증 안 된 이상한 사람들 만나는 것보다 엄마가 소개시켜준 사람 만나는 게 여러모로 낫지 않겠어? 속으로 니네 엄마가 소개시켜주는 사람을 제일 못 믿겠다. 이 소리가 목구멍까지 튀어나오는데 대체 이 시어머니는 느지막이 나타나서 그동안 자식들 인생에 관여하고 싶은 걸 어떻게 참고 살았는지 이렇게 사사건건 다 간섭을 하려고 드는 게 영 못마땅하기만 했어요. 신우의 성격을 제가 제일 잘 아는데 그동안 남자친구를 사귀어본 경험도 별로 없는데 몇 번이나 만나봤다고 벌써 덜컥 혼담을 주고받는 건지 또 남편은 오빠가 돼서 동생 성격 뻔히 알면서 뭐가 좋다고 그걸 또 옆에서 부추기고 있는 건지 단체로 머리가 어떻게 됐나 싶어서 지켜보는데 속이 터질 것 같고 답답하더라고요. 몇 달씩 만나는 것도 아니고 고작 몇 번 만나봤다고 벌써 결혼 얘기가 오간다고? 요즘 무슨 조선시대도 아니고 그런 게 어딨어. 당신은 옆에서 안 말리고 뭐 했어? 자기가 좋다는데 내가 그걸 말려서 뭐 하겠어. 당신이 가서 직접 보라니까. 엄마 말만 들어보면 그렇게 괜찮은 사람이 또 없다니까. 성격 좋지, 얼굴 괜찮지. 사람 꼭 많이 만나봐야 아는 것도 아니고. 옛날엔 2번 보고 결혼하고 그런 것도 흔하다고 하던데 뭘. 남편은 이미 시어머니 얘기에 홀라당 넘어간 것 같더라고요. 영 내키지 않았지만 어쩌겠어요. 이미 신우이도 좋다고 했다고 하고 결혼 얘기까지 오갔다고 하고 전 또 그렇게 시댁 식구들이 다 결정해 놓은 얘기를 통보만 받은 처진걸요. 저에게 뭐 결정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신우이의 남편감을 소개받는 자리에 나가게 됐습니다. 그래도 정말 나가서 본 사람이 너무 개차반인 사람이면 마지막으로 신우이를 말려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 마음으로 나갔던 자리였어요. 전 그렇게 마지막까지 시댁 식구들을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시어머니가 소개시켜준 사람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이미 전 색안경을 끼고 자리에 나가긴 했지만요. 막상 가서 보니까 더 기가 막히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무슨 이 중매에 성공 보수라도 걸려있는 사람처럼 구시더라고요. 내가 외국 나가서 일할 때부터 알고 지낸 사람 아들인데 요즘 세상에 이렇게 괜찮은 사람 우리 아들 빼고 찾아보기 정말 힘들어. 둘이서 마음이 잘 맞으니까 정말 잘 됐지. 이 정도면 외모도 괜찮아, 성격 괜찮아, 직업도 괜찮아. 요즘에는 또 나이 차이 나는 커플이 잘 산다고 하잖아. 남자가 은근히 정신연령이 어려가지고 남자 나이가 위로 좀 있어야 대화가 통하는 그런 게 있다니까. 얘 너도 나이 비슷하니까 가끔씩 말 통하는 게 답답하고 그렇지? 신우이한테 소개시켜준 남자를 실제로 보니까요. 시어머니가 진짜 친엄마가 맞나 싶더라고요. 나이 차이가 위로 11살이나 나는 것만 해도 이미 신랑감으로 탈락인데 그 나이를 먹고도 아직 대리까지밖에 달지 못한 것도 그렇고 키도 그렇고 외모도 그렇고 어떤 면으로 따져봐도 신우이보다 모자란 사람이 분명한데 뭐가 그렇게 괜찮다면서 계속 이만한 사람 없다 이만한 사람 없다 거의 세뇌를 시키듯이 말하는데 할 수만 있다면 제가 그 자리에서 신우이 손잡고 이 자리를 파토내고 일어나고 싶은 심정이었죠. 그것만이면 다행이게요. 식사 자리가 다 끝나고 계산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그 남자는 은근슬쩍 뒤로 빠지면서 눈치를 보고 계산을 주저하는 눈치더라고요. 설마 이렇게 인사를 하는 자리에서 계산을 하기 싫어서 저러는 건가 싶어서 일부러 남편 팔을 붙잡고 뒤로 쓱 물러나니까 갑자기 아까 먹은 게 잘못됐나 혼잣말을 하면서 배를 문지르고 점원한테 화장실이 어디냐고 묻는 걸 보는데 진짜 어이가 없는 거 있죠. 아까 식사 자리에서 뭐 어디 며칠 굶고 오기라도 했는지 걸신이 들리기라도 했는지 테이블 매너가 없어도 너무 없다 싶을 정도로
누구보다 개걸스럽게 밥을 집어먹던 사람이 갑자기 계산할 때가 되니까 뭐 갑자기 배가 아프다고 저 난리를 치냐고요. 누가 봐도 계산하기 싫어서 술을 쓰는 모습인 거죠. 정말 가지가지 하는구나 싶어 남자가 들고 있는 빌지를 빼서 이건 제가 계산하겠다 얘기를 하고 냅다 계산을 하고 나왔습니다. 웃으면서 덕분에 잘 먹었습니다 인사를 하는데 저런 사람한테 시누이를 시집 보내겠다는 생각을 하는 시어머니는 대체 무슨 생각일까 싶더라고요. 당신 오늘 보고도 모르겠어? 당신 어머님이 소개시켜 주셨으니까 무조건 괜찮은 사람이라고? 저게 진짜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니? 사람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것도 아니잖아. 물론 당신이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 알겠는데 지금 당장 결혼을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좀 지켜보자고. 엄마가 아무렴 생각 없이 이상한 사람 소개시켜줬을 것도 아니고 왜 항상 그렇게 나쁘게만 얘기를 하는 거야. 집에 돌아오자마자 남편에게 버럭 화를 내니까 얘기는 또 제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더 이상 남편과 말이 통하지 않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마치 벽과 대화를 하는 것 같았죠. 무슨 얘기를 하든지 간에 우리 엄마한테 왜 그래? 우리 엄마한테도 생각이 있겠지. 더 이상 남편과 아무런 얘기를 하지 말자고 입을 꾹 다물게 되더군요. 그러면서 어린 시절 그렇게 싸워대던 부모님이 머릿속으로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 이런 기분이셨구나. 이래서 그랬었구나.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부모님이 이해돼 버려서 서글픈 기분이 들더라고요. 예, 그래도 네가 눈치는 있더구나. 원래 그런 자리는 우리 집 사람이 나서서 계산도 하고 그래야 하는 법이지. 난 네가 마냥 아끼기만 하는 줄 알았는데 또 매번 그러지도 않나 봐. 여튼 할 말이 있으니까 오늘 퇴근하고 집에 잠깐 들려라. 그렇게 남편이랑 한바탕 하고 며칠 후에 시어머니에게 먼저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할 얘기가 있어도 늘 남편을 통해서 말을 전달하셨던 시어머니였기에 먼저 전화를 한 것도 별일이다 싶었고 집에 들리라는 것도 별일이다 싶었는데 또 무슨 쓸데없는 얘기를 하시려나 보다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그 쓸데없는 얘기 생각보다 더 기가 막힌 얘기였던 겁니다. 대체 무슨 소리였냐고요? 짠돌이가 아닌 것을 확인했으니까 이제 제 돈 좀 쓰셔야겠답니다. 너 시누이라고 하나 있는 거 결혼한다는데 설마 뭐 제대로 된 거 하나 안 해주고 입 싹 씻을 생각은 아니지? 내가 너한테 집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차를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애 결혼하는데 그래도 혼수라도 제대로 해서 보내야 할 거 아니니? 내가 급하게 한국에 들어오느라고 지금 당장 굴릴 수 있는 돈이 없어서 그러니까 나 5천만 원만 빌려다오. 어차피 너희 집은 돈은 네가 다 관리한다면서. 우리 아들한테 얘기해봤자 당장 빌려줄 수 있는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너한테 얘기하는 거니까 내가 한 보름만 있으면 외국에서 돈 들어올 때가 있거든. 그거 들어오면 바로 돈 갚아줄 테니 그동안 잠깐만 그 돈 좀 쓰자. 갑자기 5천만 원이라는 큰 돈을 빌려달라는 것도 황당한데 그것도 시누이 결혼 자금으로 그 돈을 빌려달라는 얘기에 더 기가 막히죠. 누가 그 결혼을 허락했다고요. 이제 막 서로 집안에 인사나 나눈 사이에 무슨 혼수를 벌써 준비한다고 그 큰 돈을 빌려준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얘기 같아서 딱 잘라서 거절을 했죠. 결혼 얘기가 아직 본격적으로 진행된 것도 아니고 저도 그렇게 큰 돈을 왔다 갔다 하는 건 집에서 남편과 상의를 해보고 결정할 일 같다고요. 그리고 다른 것도 아니고 시누이 결혼 자금이라면 더더욱 시누이랑 얘기를 해보고 빌려드릴지 말지 결정할 문제인 것 같다. 따박따박 얘기를 하니 시어머니가 대번에 얼굴색을 바꾸고 저한테 버럭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내가 그 돈 그냥 달랬냐고, 그냥 2주만 빌려달라고 하지 않았냐고 하면서요. 내가 엄마로서 해준 게 없어서 엄마 노릇 좀 해보겠다는데 넌 왜 내가 하는 일마다 그렇게 사사건건 나서서 방해야 방해는? 너 그렇게 네 시어머니 도와주기가 싫으니? 네 눈엔 내가 아주 시어른으로 안 보이지? 네가 그렇게 날 가족으로 인정하기 싫은 거면 나도 너 가족으로 인정 못한다. 귀한 내 아들 옆에 붙어있는 꼴 못 보겠으니까 당장 이혼해라. 이혼 소리를 시어머니에게 들은 것도 기가 막힌데 얼굴이 시뻘개져서 씩씩거리던 시어머니가 제 뺨을 세차게 올렸어요. 저 역시 속에서 부글부글 끓고 있던 게 한 번에 뻥 하고 터져버린 느낌이었죠.
제가 고작 이런 집에서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시어머니를 시어른으로 모시자고 시집을 온 건 아니잖아요. 왜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인간한테 이런 소리나 들으면서 뺨이나 맞고 있어야 할까? 제가 또 당하고는 못 사는 성격이라서요. 저도 그대로 돌려드렸습니다. 어떻게 돌려드렸냐고요? 어차피 이제 이혼하면 안 볼 사이인데요. 저도 똑같이 시어머니 딱에 올려 붙였어요. 저한테 뺨 얻어맞은 시어머니가 금방 새빨갛게 부어오른 뺨을 붙잡고 지금 이게 나한테 뭐 하는 짓이냐고 씩씩거리면서 바닥에 나동그라지더라고요. 당신 지금 우리 어머니한테 뭐 하는 짓이야? 미쳤어? 마침 퇴근한 남편이 시어머니의 안부를 확인하려고 집에 들렸다가 그 광경을 목격하게 됐어요. 자기 마누라 뺨 부어오른 건 보지도 못하고 며느리가 시어머니 뺨 때린 괘씸한 광경만 목격을 하고 기가 막혀 하기만 했겠죠. 절 붙들고 자기는 저를 믿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경우 없는 행동을 할 수 있냐 몰아세웠고 시어머니는 아들이 오자마자 징징거리면서 우는 척 피해자인 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꼴을 보니까 오만정이 싹 달아나더라고요. 마침 잘 왔네. 당사자 왔으니까 나도 얘기할게. 당신이랑 이혼하려고. 나도 이제 이런 집에서 못 살겠어. 더 살다가 내가 정신병자 될 것 같아서. 당신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는 어머니 평생 모시고 애틋하게 그렇게 살아. 그 사랑 노름에 끼고 싶은 마음도 없으니까.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고 당장 사과하라고 제 팔을 붙잡는 남편 놈 손을 탁 하고 뿌리치고 남편 뺨 똑같이 한 대 갈겨주고 그 집을 나와서 그대로 친정으로 왔어요. 친정집 문 앞에 도착하니까 눈물이 줄줄 나오더라고요. 이혼한 부모님 그렇게 평생을 미워하며 살았었는데 결국 저 역시 이 꼴이 되어서 집에 돌아오게 됐으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는 대체 뭐라고 하실까, 얼마나 한심해 하실까 싶기도 하고요. 그렇게 고개를 푹 숙이고 터벅터벅 대문을 열었습니다. 평소에 표정 변화도 없으시던 아버지가 깜짝 놀라서 한달음에 달려 나오시더라고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고,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고.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그랬죠. 아버지 나 이혼했어 하고요. 아버지가 아무 말도 없이 제 손을 잡아 끌어 식탁에 앉히고 따뜻한 물 한 컵 떠다 주시더라고요. 왜 그랬냐, 무슨 일 있었냐 묻지도 않으셨습니다. 아버지 이혼하시고 죽어라 원망만 했는데 결국 나도 똑같은 꼴이네. 죽어라 싸우니까 아버지 마음 이해하겠더라고. 더 이상은 못 살겠어. 사는 게 너무 불행해서 못 하겠더라고. 결혼이 항상 행복한 건 아니다. 어쩔 땐 혼자 사는 게 더 나을 때도 있어. 아버지도 어머니도 더 나은 선택을 한 것뿐이고 너도 마찬가지고. 네가 불행하다면 지금 그 선택이 맞는 거야. 네가 행복하면 됐지. 옛날부터 지금까지 아버진 바라는 거 아무것도 없다. 펑펑 울면서 아버지에게 시댁에서 있었던 일을 모두 전했어요. 어렸을 때도 이렇게 아버지에게 고자질을 했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나 이래서 억울했었다. 남편이 이렇게 나쁜 놈이었다 하고요. 아버진 밤새 말 없이 제 얘기를 가만히 들어주고만 계셨습니다. 그렇게 저도 속에 쌓여있는 억울한 말들을 다 토해내고 그날 밤이 조용히 흘러갔어요. 다음날 더 깜짝 놀랄 만한 일이 남아있을 거라곤 그때까지 저도 아버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퉁퉁 부은 제 눈꺼풀을 들어 올린 건 아버지의 목소리도 햇빛도 아닌 전화벨 소리였어요. 늦은 새벽까지 아버지와 얘기를 하느라고 잠에 잔뜩 취해서 아직 꿈인가 현실인가 구분도 안 되는데 겨우 눈을 떠서 전화를 받으니까 평소에 친했던 교회 신자가 다급한 목소리로 저를 깨우더라고요. 어머, 어떻게 그 얘기 들었어? 자기 알고 있었던 거야? 지금 교회 다 난리 났어. 지금 어디야? 시어머니랑 연락되지? 자기 시어머니 사이비였대. 사이비. 그 세 글자에 잠에 취해 있던 제 눈꺼풀이 번쩍 떠졌습니다. 제가 그게 무슨 소리냐고 깜짝 놀라 다급하게 물으니까 여태 모르고 있었냐면서 지금 교회가 한바탕 난리가 났다는 겁니다. 그때 저희 집 대문을 누가 다급하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 나중에 전화를 하겠다고 전화를 급히 갈무리하고 찾아온 사람이 누군지 확인하니 남편과 시누이더군요. 지금 당장 남편 얼굴이라면 꼴도 보기 싫은 상황이었지만
전화로 방금 거의 폭탄에 가까운 수준의 소식을 들었던 터라서 우선 어떤 상황인지 확인을 해야겠다 싶어 아버지에게 일단 얘기를 좀 들어봐야 할 것 같다 말씀을 드리고 대문을 열어줬어요. 대문을 열자마자 남편이 펑펑 눈물을 쏟으면서 현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주저앉아 저에게 용서를 빌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 어머니라고, 정말 오랜만에 돌아온 어머니라고 해서 내가 뭐에 시익이라도 했나 봐. 이렇게 뒤통수 치고 도망갈 줄 알았으면 난 정말 몰랐어. 난 정말 어머니를 믿었었는데. 언니, 저 어떡해요? 제가 그동안 어떻게 돈 모았었는데. 엄마가. 순식간에 눈물바다가 된 현관에 난리가 났고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어 두 사람을 일으켜 일단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남편은 저희 아버지를 붙잡고 자기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다. 이 사람한테 절대 하면 안 되는 소리를 했다. 자기가 100번이고 1000번이고 사과를 할 테니까 이혼 결정만 다시 한번 생각해달라 빌기 시작했고 전 그런 남편을 놔두고 신우이에게 자초지종을 물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제가 쎄하다고 생각했던 시어머니 완전히 사기꾼이 따로 없더군요. 제가 집을 나가고 난 이후에 시어머니는 저에게 안 되겠다 싶었는지 남편에게 기어이 5천만 원을 빌렸답니다. 명목은 똑같았죠. 신우이의 결혼자금이요. 그런데 웃긴 건 신우이에게도 똑같이 5천만 원을 빌렸다는 겁니다. 친한 친구가 사고 나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면서 일주일만 있으면 그 돈을 바로 갚아줄 테니 어떻게든지 빨리 돈을 마련해봐라. 지금 당장 돈이 없으면 큰일이라도 생기는 것 마냥 재촉을 하고 난리를 피웠대요. 신우인 시어머니가 소개시켜준 사람과 결혼 준비를 한답시고 모아둔 돈을 전부 다 남자 쪽 통장으로 보내둔 상태였고 수중에 그렇게 큰 돈이 없는 상황에서 교회 사람들한테 급하게 돈을 빌려달라고 연락을 돌렸고요. 한 번도 그렇게 돈을 빌려달라는 연락을 했던 적이 없었던 신우이가 갑자기 연락이 오니까 수상하게 생각했던 교회 신자가 혹시 무슨 일 있냐고 물었고 신우이가 어쩔 수 없이 시어머니 얘기를 꺼냈답니다. 그런데 이 시어머니 이번에 교회에서 제대로 한탕 해먹고 어디론가 도망갈 생각이었는지 어떻게 알게 된 동네 지인들에게도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조금씩 돈을 빌리고 다니는 상황이었고 어제 일을 통해서 절대 말하지 말라며 너한테만 얘기하는 거다 하면서 했던 시어머니의 거짓말이 한순간에 다 드러나게 됐었던 거죠. 돈만 사기치려고 했던 거면 그나마 다행이게요. 그 교회에 사이비 종교에 오래 빠져 있다가 나온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 사람이 신우이가 소개받았다는 남자를 보자마자 대번에 알아봤답니다. 사이비 종교 쪽에서 유명한 사람이라면서요. 그런 식으로 돈을 빌리고 교회를 못 나가게 했던 포교 수법까지 전부 다 자기가 당했던 것과 일치한다면서 지금이라도 빨리 연락을 해보라고 그 돈 다시 돌려받아야 한다고 얘기를 해준 거죠. 신우이가 깜짝 놀라서 결혼할 남자에게 다급하게 연락을 해봤지만 이미 자기들의 수법이 걸렸다는 걸 눈치챈 남잔 연락 두절. 남편도 그제서야 시어머니 집을 찾아가 봤지만 이미 시어머니 역시 짐 싹 싸서 핸드폰 꺼놓고 도망치고 없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이비 종교에 빠져있던 시어머니가 마찬가지로 사이비 종교 출신의 남자를 신우이한테까지 소개시켜주고 제대로 벗겨먹으려고 했던 거죠. 남편과 신우인 거기에 보기 좋게 속아 넘어갔던 거고요. 어떻게 엄마란 사람이 그래요? 엄마라고 해서 30년 만에 찾은 엄마라고 해서 당연히 좋은 사람이겠거니 믿고 있었는데 이렇게 뒤통수를 칠 거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언니가 이상하다고 했을 때 그때 말을 들었으면 일이 이렇게까지 커지지 않았을걸. 그때 왜 그 말을 안 들어서 언니 정말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여보, 내가 너무 멍청했어. 당신을 못 믿었던 게 아니라 어머니를 찾았다는 게 너무 기뻐서.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평범하게 엄마가 있다는 사실이 너무 기뻐서 그것 때문에 다른 걸 생각할 겨를이 없었어. 나 그 돈 다 잃어도 좋으니까 당신 없으면 못 살아. 다시 한 번만 생각해줘. 이혼은 죽어도 못하겠어. 당신까지 없어지면 나 정말 그때는 어떻게 살아. 눈물로 사과하는 남편과 신우이를 보면서 한숨만 폭폭 나오더라고요.
일단 이 난리통이 났는데 그 사기꾼들은 잡아야 할 거 아닙니까? 이미 두 사람은 돈이고 사람이고 다 잃어버린 통에 정신은 하나도 없는데 뭘 제대로 할 수 있는 정신이나 있겠어요? 저랑 아버지랑 경찰에 대신 신고를 해주고 다 같이 경찰서에 가서 진술서를 작성했죠. 우선 저에게도 생각할 시간을 좀 달라 얘기하고 남편은 다시 집으로 돌려보내고 전 친정으로 다시 돌아온 상태입니다. 아버지도 어떻게 하고 싶냐?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된다. 무조건 너의 뜻을 따르겠다. 마음 가는 대로 하면 된다 얘기를 해주시는데 막상 저도 그렇게 큰일을 당하고 나니까 머리가 팽글팽글 눈앞에서 도는 느낌이에요. 조직적으로 사고를 치고 다닌 시어머니와 그 남자야 다시 잡을 수 있겠지만 그 수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남편과 한번 깨져버린 신뢰를 다시 붙일 수 있을지 그게 너무나도 고민이 됩니다. 이번엔 시어머니일 수 있겠지만 다음엔 그게 어떤 존재가 될지 제가 감히 예상이나 할 수 있을까요? 다른 이유에서 또 다시 남편과 멀어지게 되면 그리고 남편이 또 똑같은 실수를 하게 되면 제가 남편을 용서해 주게 된 이번 일을 또 후회하게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착하고 바보 같은 두 남매를 용서해 주고 싶은 마음이야 굴뚝 같지만 제 선택에 후회를 남기고 싶지 않아서 고민스러운 마음에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됐어요. 저 정말 남편의 실수를 용서해 줘도 되는 걸까요? 미친 시어머니 하나 때문에 온 집안이 쑥대밭이 되어버린 제 고민. 누군가 속 시원하게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혼자 부르짖어 봅니다. 누군가 저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저는 큰 며느리이자 가정주부로 살고 있는 40대 초반의 여성이에요. 오늘은 의사 동서만 이뻐라 하는 제 시어머니를 고발하기 위해서 여기 채널에 글을 쓰게 됐습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들도 끝까지 들어보시고 저에게 응원하는 마음으로 댓글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제 얘기를 시작해 볼게요. 혹시 제가 글을 두서없이 쓰더라도 너그럽게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 어렸을 때 대구 옆에 붙어있는 경산이라는 시골에서 살았어요. 아버지는 남의 집 소작 농사를 지으셨고요. 가족관계는 아버지 어머니와 3살 위의 오빠, 저 이렇게 4명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제가 태어나고 3살이 채 안 되어서 집을 나가고 말았죠. 동네에 살던 어린 여자와 눈이 맞아서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바람을 피우셨다는데요. 제가 태어난 후에 어머니를 버리고 그 어린 여자와 살림을 차려 집을 나가셨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어머니는 동네에서 바람둥이로 소문났던 아버지와 하룻밤에 실수를 하셨다고 해요. 그 후로 오빠를 임신하시고 시부모님의 압력에 떠밀리듯이 결혼을 하셨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잘된 결혼이 아니었으니 저희 어머니가 행복했을 리가 없었겠죠. 집은 아버지가 나가셨는데 친할머니는 어머니에게 아버지가 집을 나간 건 어머니 탓이라면서 어머니를 심하게 구박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야 이년아, 네가 네 남편한테 잘해줬어 봐. 걔가 바람을 피웠겠어? 그리고 집에 있으면서 화장도 하고 예쁘게 좀 하고 있을 것이지. 그래야 남자가 딴 년한테 눈을 돌리잖아요. 아이고, 저 빙신 같은 년 때문에 우리 아들이 집을 나간 게야. 너 이 년 도망갈 생각일랑 말고 네 남편 집에서 돌아올 때까지 애들이나 잘 키워, 이 썩을 년. 어머니, 그게 왜 제 탓이에요? 제발 말 좀 함부로 하지 마세요. 저도 피해자라고요. 애 아빠가 결혼한 후에 저한테 함부로 막말하고 때린 건 아세요? 저도 이런 생활 정말 지겨웠다고요. 우리 아들이 안 생겼으면 저도 어머니 아들하고 결혼도 안 했을 거예요. 지금 와서 말이지만 어머니는 아버지가 집을 나가신 게 차라리 잘 됐다고 시원해 하셨다고 해요. 아버진 집에 계실 때도 어머니한테 걸핏하면 술 심부름을 시키시고 동네 다방 레즈들을 집으로 데리고 와서 어머니의 가슴을 찢어놓기도 하셨다고 하거든요. 레즈들은 아버지가 집으로 부른다고 또 커피 배달을 와서 어머니가 차려주는 술상을 받고 가기도 했다는군요. 지금 도덕적으로 보면 저희 아버진 참 개차반이셨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어머니는 아버지 얘기만 나오면 손사래를 치면서 그 인간에 대한 얘긴 듣기도 싫다고 하시거든요. 결국 어머니는 아버지가 집을 나가신 지 3년이 되던 해에 친할머니의 구박을 견디다 못해 어린 오빠와 저를 데리고 대구로 야반도주를 하셨어요.
그때 오빤 6살, 저는 3살이었다고 해요. 저희 친할머니 댁은 우리가 살던 집 옆에 옆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새벽에 몰래 저희들을 데리고 간단히 짐을 싸서 고향을 떠나왔어요. 그렇게 어머니는 대구 시내에서 달새빵을 얻어서 저희들을 키우셨죠. 그리고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남의 집에서 파출부 일을 하셨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집안일밖에 없었던 터라 어머니는 어쩔 수 없으셨다고 해요. 옆집 아줌마한테 사정사정해서 애들을 봐달라고 부탁한 다음에 어머니는 아침 8시부터 밤 8시까지 큰 부잣집에서 가정부로 일을 하셨답니다. 아유, 나도 자기가 너무 딱하니까 애들 봐주는 거긴 한데 우리 애도 있다. 그러니까 내 공짜로 봐주긴 좀 그렇고 한 달에 10만 원 어때? 내가 하루에 12시간 일해서 받는 돈이 한 달에 80만 원인데 어떻게 10만 원을 줘요? 응? 조금만 깎아줘. 제발 부탁이야, 영호 엄마. 옆집 아줌마는 엄마를 가재미처럼 흘겨보면서 그럼 단돈 5만 원이라도 달라고 했습니다. 어머닌 그렇게 한 달에 5만 원을 주고 우리를 옆집 아줌마 애들과 같이 낮 동안 봐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러나 옆집 아줌마는 저희들에게 잘 대해주기는커녕 집안일도 시키고 밥도 제대로 주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걸핏하면 오빠와 저에게 소리를 지르고 말 안 듣는다고 손찌검까지 하셨어요. 그 나쁜 여자는 교묘하게 저희 엄마가 제대로 알아보지 못할 곳만 골라서 때렸습니다. 배라든지 팔뚝이라든지 그런 곳 말이죠. 우리 남매는 어머니가 가정부로 일하러 가시면 옆집 아줌마 집으로 가는 것이 너무나도 싫었어요. 눈칫밥도 얻어먹기 싫었고 말 안 듣는다고 머리 툭툭 때리고 막말하는 아줌마가 정말이지 꼴도 보기 싫었거든요. 그런데다가 그 아줌마는 자기 아들하고 우리들을 완전히 차별하면서 키웠습니다. 그 집 아들이 보고 싶다는 TV만 틀고 우리들은 그 집 아들이 TV 만화 프로그램 보는 동안 영호의 방을 청소해야만 했어요. 엄마, 나 옆집 아줌마네 안 갈래. 이제 우리 둘이 집에서 지내도 되잖아. 그 아줌마 진짜 싸가지 없단 말이야. 그 집에 5만 원씩이나 줄 필요 없어. 내가 동생 잘 데리고 엄마 올 때까지 집안일하고 있을 테니까 옆집만 보내지 말아줘, 응? 왜 그러니? 영호 엄마가 너희들에게 잘해주지 않아? 니들 둘이 밥 굶고 있을까봐 그랬지, 엄마. 그래, 알았어. 네가 그럼 동생들 잘 보고 있어야 된다. 오빠는 7살에 초등학교에 들어가자마자 엄마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는 오빠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우리 남매는 그 나쁜 옆집 아줌마의 학대에서 벗어날 수 있었죠. 어머니는 우리가 매일 점심 저녁까지 먹을 밥을 많이 해놓고 일을 하러 나가셨습니다. 전 학교 수업이 끝나면 오빠네 교실 앞에 가서 오빠 수업이 끝나기만을 기다려 같이 집으로 왔고요. 오빠는 밥을 차리고 전 설거지를 하고 이렇게 집안일도 나눠서 하고요. 가난해서 집에 TV가 없었지만 라디오를 들으며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집에 어른이 없었기 때문에 오빠는 저에게 어른 노릇을 하려고 했어요. 가정환경 때문에 오빠는 비교적 일찍 철이 들었죠. 어릴 적에 아버지가 집을 나가신 것도 있고 집안에 남자는 오빠밖에 없으니 어머니도 은근히 오빠가 커가면서 오빠한테 의지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오빠는 어머니가 항상 자식들 때문에 고생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들이 어머니의 속을 썩이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며 모든 것을 알아서 척척 다 해야 한다고 저에게 교육을 시키곤 했습니다. 전 그런 오빠에게 미덥지 못한 여동생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빠에게 혼도 많이 나고 매일 야단도 맞았죠. 오빤 저에게 수학이나 학교 공부를 가르쳐줬어요. 오빤 공부를 잘했거든요. 하지만 전 공부에는 소질도 취미도 없었습니다. 오빠가 하는 소리는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고 그저 인형 옷을 갈아입히면서 노는 것만 좋았어요. 옛날엔 마른 인형이라고 있었지만 저희 집은 가난해서 그런 비싼 밈이나 바비 같은 건 구경도 못했죠. 그래서 전 달력을 두껍게 만들어서 여러 겹 붙인 후 거기다 인형을 그려서 종이 인형을 만들어 놀았어요. 저의 취미는 그림이었습니다. 오빤 저에게 그래봤자 미대는 못 간다고 다른 공부를 하든 상고를 가라고 잔소리를 했어요. 하지만 전 수학도 숫자도 다 싫었습니다. 그저 여자아이를 그리고 옷을 그리는 것만 좋았죠.
오빠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에 있는 대학교에 합격을 했을 때 엄마는 눈물을 흘리시며 기뻐하셨어요. 전 그때 중학생이었는데 반에서 중간 정도의 아주 평범한 성적으로 무난한 학교 생활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머니는 애당초 저에게 어떤 기대도 하지 않으셨죠. 그저 고등학교나 잘 들어가고 졸업해서 돈이나 벌라고 했어요. 오빠는 4년 장학금을 타며 대학을 마쳤고 대학을 다니는 동안에도 어머니에게 손을 절대 벌리지 않았습니다. 과외라든가 막노동 등 다른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혼자 힘으로 대학을 다녔거든요. 요즘도 어머니는 저희 오빠 같은 효자가 없다고 하십니다. 그렇겠죠. 오빠는 집안을 일으킬 기둥이라며 어머니는 오빠를 거의 떠받들어 주셨거든요. 그에 비하면 어머니는 저한텐 거의 관심이 없으셨어요. 그저 어디 가서 사고나 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전 그런 엄마에게 서운하다면 서운했지만 오빠와 제 차이를 모를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전 귀를 막고 제 방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미친 듯이 그림만 그려댔어요. 전 나중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림 그리기가 특기가 되어 패션 쪽에 일을 하게 됐습니다. 고등학교만 나왔지만 저희 회사 사장님이 제가 그린 스케치북의 옷 그림들을 보시곤 패션에 대한 감각이 있다고 칭찬을 해주셨거든요. 전 생전 처음 칭찬이라는 것을 그 회사 사장님께 받아봤어요. 그래서 그랬는지 금방 그 사장님에게 의지를 하게 됐죠. 그리고 사장님은 저를 회사의 말단 직원으로 고용해 주셨습니다. 제일 말단 디자이너로서 기차 타고 동대문을 왔다 갔다 하면서 원단도 떼어오고 선배 디자이너님들 그림을 복사하고 본을 뜨고 완성된 옷의 시접을 자르는 등의 허드렛 일을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일했어요. 사장님은 제가 일하는 모양새를 많이 눈여겨보시는 것 같았죠. 그러던 어느 날 사장님은 저에게 정식 디자이너로서 패턴을 몇 장 그려오라고 했습니다. 전 정말 그 말을 듣는데 눈물이 나도록 기뻤어요. 제 능력을 인정받은 듯한 느낌에 가슴이 뭉클해서 밤을 새워가며 패턴을 그리고 또 그렸습니다. 사장님은 저의 옷 디자인을 보시곤 크게 만족하셨어요. 그래서 전 드디어 패션 디자이너로서의 첫 발을 내디딜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간 그 패션 회사에서 일을 했고요. 그러다 24살이 되었을 때 저는 첫 번째 좌절을 맛봐야 했습니다. 제가 다니던 그 패션 회사가 그만 도산을 하고 말았거든요. 사장님은 무리하게 회사 규모를 확장하려고 하다가 밀려드는 어음을 막지 못해 회사를 망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무책임하게 도망을 가버리셨죠. 개인 투자자들은 매일 저희 회사 앞에서 사장을 찾으면서 책상을 때려 부수고 행패를 부리다 갔습니다. 처음엔 사장님이 돌아와서 어떻게든 해결을 할 거라고 믿고 기다리던 회사 동료들과 선배들 역시 사장님 욕을 하면서 회사를 떠나고 말았어요. 전 끝까지 사장님을 믿었지만 끝내 그 사람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전 하루아침에 몇 달치 월급도 떼이고 직장을 잃어버린 백수가 된 것이었어요. 실망한 저에게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예, 수진아. 이렇게 된 마당에 그냥 적당한 사람 만나서 시집이나 가는 건 어떠니? 사실 마침 우리 사모님이 참한 아가씨 없냐고 그러던데 말이야. 사모님 친구분 댁이면 부잣집 아니겠어? 엄마, 나 이제 24이에요. 결혼은 좀 더 이따가 하고 싶어요. 지금은 돈을 더 벌고 싶은데. 예, 넌 그 패션 디자이너인지 뭔지 안다고 4년이나 허송세월 보냈잖니. 그러니까 이제라도 좋은 집에 시집 가서 편하게 살아, 응? 엄마가 너만 시집 보내면 두 발 뻗고 잠을 잘 수 있을 것 같다. 여러분, 이런 말은 저희 엄마지만 너무 뻔뻔스러운 말 아닌가요? 도대체 부모님을 위해서 자식이 하고 싶지 않은 결혼을 해야 한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저희 엄마는 고집을 꺾지 않으셨어요. 그때 오빠는 27 나이에 대기업에 신입사원으로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백수인 저와는 여러모로 비교되는 생활을 하고 있었죠. 장래가 촉망되는 유능한 신입사원, 그것도 서울에서 내노라 하는 기업의 본사 근무자였으니까요. 알고 봤더니 어머니는 저를 시집 보냄으로써 어머니가 벌고 있는 돈은 전부 오빠 밑으로 보내려고 하셨던 속내가 있으셨더라고요. 그 당시엔 몰랐지만 나중에 그 사실을 알고 전 어머니가 너무나도 원망스러웠습니다.
여자라고 대학도 안 보내주더니 이젠 하기 싫은 결혼까지 강요해가면서 저를 마치 짐짝 치우듯이 치워버리려고 하셨다는 걸 알게 되니 집구석에 하나도 정이 들지 않았죠. 정말 친엄마가 맞나 싶은 게 어머니에 대한 좋은 생각도 나지 않았고요. 전 그렇게 억지로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남편은 제가 사회에 나와서 중매로 만난 첫 번째 남자였어요. 그쪽 역시 어머니가 하도 성화를 해대서 내키지 않았지만 선을 보러 나온 거라고 말을 하더군요. 당신도 어머니가 억지로 결혼하라고 많이 압박을 하시는 모양인데 저도 그렇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둘이 그냥 결혼을 하는 건 어떤가요? 그래야 지긋지긋한 어머니들 잔소리에서 벗어나기도 할 것이고. 그런데 그쪽은 나이도 많지 않은데 왜 어머니가 선보라고 합니까? 글쎄요. 저도 우리 엄마한테 왜 저를 이렇게 못살게 구는지 물어보고 싶을 정도인데요. 좋아요. 저도 이 결혼으로 지긋지긋한 엄마 잔소리 더 이상 듣지 않게 된다면 당신이랑 결혼해도 좋다고 생각해요. 어차피 더 이상 선도 보고 싶지 않고요. 그럼 결혼해요. 남편이 저를 데리고 시댁에 가서 결혼하겠다고 인사를 드리던 날이었습니다. 저희 시어머니는 정말 얘가 좋으냐면서 저를 옆눈으로 흘겨보셨죠. 아들이 선을 본다고 했다고 설마 첫 번째로 선본 여자와 정말 결혼할 거라는 생각은 전혀 안 하셨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남편은 시어머니께 엿을 먹이게 된 거나 마찬가지죠. 제가 남편 뜻이 궁금해서 나중에 물어봤거든요. 왜 처음부터 선본 저와 결혼할 생각을 품었느냐고요. 그랬더니 남편은 시어머니가 너무 얄미워서 나를 선택한 것도 있다고 하더군요. 처음 봤을 때 저도 힘들어간 표정이었고 자기랑 같은 이유로 선자리에 나왔다고 하니까 동질감이 느껴졌다나 뭐라나. 이런 말을 듣고 나니 남편이 더 좋아졌어요. 마음이 통하는 구석이 있는 것 같아서요. 그 후부터 남편은 저의 첫 번째 이해자가 되었습니다. 제가 시댁에서 시어머니에게 구박당하고 집에 와서 남편에게 화풀이를 할 때마다 남편은 말없이 절 안아주면서 자기 어머니가 못된 것은 아주 잘 아니 나보고 참으라고 위로를 해주더군요. 그래서 아직까지 남편과는 큰 싸움 한 번 없이 잘 살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별난 성격을 가지신 제 시어머니였습니다. 저희 친정 엄마도 오빠와 저를 티나게 차별하신 나쁜 부모였지만 시어머니는 더 그러시더라고요. 저희 시부모님은 아들 삼형제를 두셨는데 시아버지는 집에서 발언권이 거의 없는 처지셨죠. 게다가 시아버지는 키도 몸집도 보통 남자들보다 작고 심약하신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시댁에서 제일 말빨과 권력이 있는 분은 바로 저희 시어머니셨습니다. 그런데 제 시어머니의 문제는 공부 잘하는 사람, 돈 많이 버는 사람만 사람 취급을 한다는 것이었어요. 제 남편은 첫째인데 공부를 잘했고 둘째 서방님은 아주 머리가 좋아서 서울대를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 시어머니는 첫째인 남편보다 둘째 서방님을 더 좋아하시고 편애하는 것이 아주 눈에 보일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아주 자랑스럽게 자기 자식들을 편애한다는 것 자체도 숨김없이 다 드러내시더라고요. 참 그런 건 어른스럽지 못한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예를 들면 결혼 생활을 하던 중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결혼 10년 차 정도 되었을 때 그때가 제 나이 35이었거든요. 그런데 둘째 서방님과 둘째 동선 저보다 나이가 다들 많았어요. 왜냐하면 제 남편이 저랑 10살 차이가 났고 35살에 결혼을 했는데 그때 둘째 서방님은 34이었거든요. 전 25 아주 어린 나이에 10살이나 위인 남편과 결혼을 했으니 둘째 서방님이 저에게 형수님 해준 것도 그나마 많이 봐준 거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서방님은 저희들이 결혼한 후 바로 서울대 동문인 둘째 동서와 결혼을 했어요. 서방님은 경제학과였고 둘째 동서는 의대를 나와 의사였습니다. 과목은 산부인과였고요. 그렇다 보니 둘째 서방님 내외는 둘이서 아주 시어머니의 큰 자랑거리로 등극을 했죠. 시어머니는 의사 동서를 위해 산부인과 병원을 차리는데 거금 1억을 보태주시기도 하는 등 동서의 마음에 들려고 아주 열성적이셨습니다. 아유, 네가 우리 집안 복덩이다. 큰아들이랑 결혼했으면 좋았겠지만 네가 우리 큰애 상대로는 아마 마음에 안 들었을 거야. 쟤는 지잡대 나와서 겨우 싶은 공장에서 공장장하고 있거든. 우리 집안 자랑거리인 둘째 아들이 너랑 결혼해서 다행이다. 예. 역시 끼리끼리 논다는 말이 맞는가 보다.
둘째 서방님은 펀드 매니저로 테헤란로에 있는 유명한 증권사에 다녔어요. 그러니 그 사람들은 연봉이 두 부부가 합쳐서 2억이 넘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 둘째 서방님은 시댁에서 무슨 행사가 있다거나 시부모님께서 해외여행을 가고 싶다고 하시면 주로 어머니가 그러셨지만 그 비용을 다 내드리다시피 했어요. 제 남편이 자기도 첫째 아들이니 돈을 단 얼마라도 몇십만 원이라도 보태겠다고 하면 둘째 서방님은 꼭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옆에서 둘째 동서도 얄밉게 한마디 말을 보탰고요. 괜찮아. 형은 애들도 셋이나 되고 집안 형편이 좋지 않잖아. 내가 많이 벌고 있으니까 내가 낸다는데 무슨 상관이야? 형제간에 무슨 자존심 싸움 할 일 있어. 돈도 많은 사람이 더 내는 건 당연하지. 뭘 그래. 아니 그래도 나도 큰아들인데 뭐라도 해드리고 싶어서 그래. 자존심 내세우는 게 아니라 어머니 용돈이라도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아우 됐어요 아주버님. 벌써 형님 얼굴이 안 좋아지는 거 옆에서 안 보이세요? 아니 형님이 아주버님 한 달에 얼마 버는지 뻔하게 다 아는데 50만 원이라도 가게에 빵꾸 나면 그 심정이 어떠시겠어요. 그냥 넣어두세요. 저희는 아직 아이도 없고 돈 들어갈 일 크게 없거든요. 다음에 시어머님 다른 여행 가실 때 설악산 꽃놀이라도 가실 때 보태드리시면 되죠. 아, 진짜 제가 꼬여서 그런 건진 모르겠는데요. 둘째 동서의 말은 저희 입장을 생각해 주는 게 아니라 저를 먹이는 것 같다는 생각이 계속 드는 겁니다. 저런 말을 그냥 낮은 목소리로 하면 모르겠는데 동서는 꼭 누가 옆에서 들으라는 듯이 크게 얘기를 하고는 했거든요. 당연히 그 말은 옆에서 시어머니가 다 듣고 계셨고요. 그러면 저희 시어머니는 역시 둘째는 의사니 인성도 바른가 보다 하시면서 나중에 꼭 저에게 둘째 동서 좀 보고 배워라 라고 잔소리를 한 바가지를 하시고 나서야 그 상황이 끝나곤 했습니다. 그러니 제가 둘째 동서를 좋게 볼래야 볼 수가 없었죠. 둘째 서방님은 뭐 말할 것도 없었고요. 제 남편도 둘째 서방님에 대해 자격지심을 느끼고 있는 것이 눈에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막내 도련님은 지금 딱 40인데 서울에 있는 대학 나와서 평범한 회사에 다니고 있어요. 막내 도련님은 비혼주의를 외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막내 아들은 시어머니의 구박덩어리가 됐죠. 저희 시어머니는 아들이 사지도 멀쩡한데 결혼을 안 하겠다고 하니 기가 막히셨나 봅니다. 막내 도련님 얼굴만 보면 꿀밤을 퍽퍽 때리시면서 그렇게 잔소리를 심하게 하셨어요. 아이고, 내가 너 때문에 못 산다, 못 살아. 이 나이가 되도록 뭐 때문에 결혼을 안 해? 그 네 친구 누구야? 정민인가 걔는 벌써 초등학교 들어간 애들이 둘이라고 하더라. 그런 말을 들으면 뭐 생각이라는 게 안 들어? 너는 어디 고장난 것도 없는 애가 왜 결혼을 안 한다고 해서 이 애미 속을 썩이고 난리니? 다 필요 없고 내년은 얼른 장가나 가. 엄마, 저 비혼주의자라고요. 비혼 뜻 몰라요? 난 결혼이 싫다고. 내 인생에 여자도 없고 결혼은 더더욱 안 할 거니까 쓸데없는 희망 애저녁에 싹 자르라고요. 이럴 거면 나 진짜 집 나가요. 독립을 하든지 해야지 내가. 에휴. 그래 나가. 집 나가버려라. 40이 다 된 놈이 어디 엄마 집에서 기생충같이 붙어 산다고 난리야. 그만치 나이 먹었으면 따로 집 얻어 나가 살아도 돼. 난 너만 없으면 아주 살만 날 것 같으니까 이제 그만 나가. 이렇게 시어머니와 막내 도련님의 말싸움은 서로 상처만 주고 끝나곤 했어요. 그 이후 정말 막내 도련님은 회사 근처에 원룸을 얻어서 살게 됐죠. 혼자 밥 해먹고 집안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긴 하지만 무지막지한 시어머니의 잔소리와 구박을 안 듣는 것만 해도 속이 다 시원하다고 막내 도련님은 말하더군요. 저도 그 마음에 격하게 동의하고요. 우리 시댁에서 막내 도련님과 저만 시어머니의 마음에 안 드는 인간이었으니까요. 막내 도련님이 그렇게 어머니와 연을 끊다시피 집을 나가자 시어머니의 잔소리 폭탄은 고스란히 제가 맞아야 했습니다. 제 시어머니는 아주 작은 꼬투리라도 있으면 정말 집요할 정도로 저에게 막말을 하시는 분이었어요. 전 되도록 시어머니와 마주치지 않는 상황을 선택했는데요. 그러면 저희 시어머니는 저에게 전화를 해서까지 본인이 하고 싶은 말만 하고 황당하게 끊어버리는 수법을 자주 썼습니다. 전화할 수만 있으면 시어머니와 인연을 끊어버리고 싶었지만 제가 그 시댁에서 큰 며느리라는 위치에 있으니 그럴 수도 없었고요.
제가 없으면 시어머니는 제사 준비도 안 하시고 꼭 제가 오기만 기다리고 있다가 제가 오자마자 이것저것 시키기만 하시는 분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더 어이가 없는 건 뭔지 혹시 여러분들 아시겠나요? 그건 제사 지내는 날에 의사인 둘째 동서가 오면 시어머니가 반색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어요. 아이고, 우리 둘째가 왔구나. 예, 너는 전혀 일할 필요 없어. 얼마나 병원에서 힘들게 일했는데, 시댁 와서까지 일을 하려고 그러니. 넌 그냥 차려주는 밥이나 먹고, TV나 보다가 가렴. 이 시애미가 큰 며느리랑 같이 하면 돼. 그러면서 둘째 동서는 얄밉게도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머, 아니에요, 어머님. 저도 며느리고 제가 나이는 더 많지만 형님을 형님으로 대우해 주려면 저도 일을 해야죠. 안 그러면 형님이 나중에 집에 가서 얼마나 제 뒷담화를 하시겠어요? 안 그래요, 형님? 아니야. 내가 왜 동서 뒷담화를 해. 그건 오해야. 내가 혼자 할 수 있으니까 동서는 어머님이랑 소파에 앉아서 TV나 봐. 어머님 말 맞다나 내가 큰 며느리니 내가 해야겠지. 그 당시 전 착한 며느리 콤플렉스 같은 것에 걸려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저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제가 큰 며느리고 동서에게 제 성질대로 말했다간 당장 시어머니가 경을 치실 게 뻔하니까요. 안 그래도 제가 뭔가 실수하기만을 바라고 계시는 시어머니인데요. 그 실수를 두고두고 씹을거리로 만드시는 시어머니에게 전 더 이상 시달리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를 악물고 저에게 주어진 일들을 묵묵히 해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정말 사소한 일에서 제 인내심은 한계가 오고 말았습니다. 그 사건은 하필이면 추석 명절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저희 시댁에선 추석에 차례를 지낼 때 돌아가신 할아버지께서 대게를 좋아하셔서 그것도 같이 제사상에 올리곤 했습니다. 대게를 마트에서 삶아와서 깨끗하게 먹기 편하게 다듬는 일은 당연히 모두 제가 했죠. 동서는 한번 어머니께서 자기 편을 들어준 다음부턴 당연하다는 듯이 시댁 제사 때 늦게 와서 가만히 앉아만 있었거든요. 그날도 제 남편과 함께 이마트에 가서 대게를 사왔습니다. 남편은 제삿날만 되면 저한테 미안해했어요. 하지만 전 남편에게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어차피 남편이랑 헤어지지 않을 바엔 명절이랑 1년에 2번 있는 남편의 할아버지 할머님 제사에만 참으면 됐으니까 말이죠. 못된 사람은 시어머니지 남편은 아니었거든요. 남편은 한없이 저에게 너그럽고 잘해주는 사랑하는 남편이었으니까요. 마트에서 장을 본 후 시댁으로 돌아오자 마침 동서가 와 있더라고요. 동서는 저를 보자마자 얼굴을 활짝 피면서 말했습니다. 어머 형님, 그거 대게죠? 저 그거 너무 좋아하는데 얼른 먹고 싶다. 형님, 제사상에 올릴 것만 남기고 저 다 주시면 안 돼요? 제가 대게는 한 마리도 넘게 혼자 먹을 수 있거든요. 오늘 일찍 오고 싶더라니. 오길 잘했네. 야야, 그래. 그 대게 제사상에 올릴 것 한 접시만 남기고 다 얘 줘라. 얘가 오늘 제왕절개 수술을 8건이나 했다지 뭐니. 그러느라고 저녁도 못 먹은 모양인데 이 시애미가 그 정도는 해줘야지. 얼른 손질해가지고 쟁반에 받쳐갖고 와. 그런데 그날은 저도 제사 준비하느라 점심도 못 먹은 상태였습니다. 전 아침부터 시댁에 불려와서 종처럼 일만 했는데 동서라는 여는 시어머니랑 수다 떨면서 하하호호 웃다가 지금 오는 저한테 대게를 손질해달라고 아무렇지도 않게 명령하는 걸 들으니 정말 배알이 꼴리더라고요. 전 삶은 대게를 큰 쟁반에 늘어놓고 껍질을 까고 있다가 그 달큰한 냄새에 홀리듯이 커다란 집게다리 하나를 들고 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허겁지겁 대게를 먹던 저의 뒤통수가 번쩍 불이 나듯이 아픔이 느껴지는 것이었습니다. 전 화가 나서 뒤를 돌아봤죠. 도대체 누구야? 누구기는? 넌 도대체 뭐하는 년이냐? 네 동서 먹으라고 손질하라고 한 대게를 네가 먹어치면 어쩌자는 거야? 너 미친 거니? 정말 한번 맞아보고 싶어? 시어머니가 눈앞에서 허리에 손을 얹고 씩씩거리고 계시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다가 제가 뒤를 돌아보자마자 시어머니는 제 뺨을 짝소리가 나도록 때리고 말았습니다. 전 빨갛게 화끈거리는 뺨을 부여잡고 너무 억울해서 눈물이 줄줄 흘렀죠.
그리고 전 악에 받쳐서 시어머니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머니, 왜 때려요? 제가 그까지 대게 다리 하나쯤 먹었다고 어머니가 저한테 그럴 권리가 어딨어요. 전 이 집안 큰 며느리인데 제가 대게 하나도 못 먹어요? 도대체 어머니 머릿속에 뭐가 들어 계신 거예요? 뭐야? 보자 하니까 인연이 정신이 나갔네. 어디 시어머니가 말씀하시는데 꼬박꼬박 말대꾸를 하고 지랄이야. 네 아랫동서 보는 앞에서 홀딱 벗겨서 문 밖에 내쫓아 버리기 전에 그 입 다물지 못하니? 입 다물고 얌전히 대게 손질이나 해. 또 한 번 훔쳐먹었다간 뼈도 못 추릴 줄이나 알아, 이년아. 시어머니가 집안이 떠나가라 소리를 지르니 놀라서 남편과 시동생이 달려왔어요. 동서도 무슨 좋은 구경 난 것처럼 한쪽 입꼬리를 올려 물며 비웃듯이 시어머니 앞에서 저를 비꼬았습니다. 어머 형님, 그러니까 도둑년처럼 왜 몰래 먹어요? 형님이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이 형님을 미워하시는 거라고요. 천박한 건 어디서든지 티가 난다니까. 동서는 거의 말을 끝맺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남편이 둘째 동서의 뺨따기를 시원하게 날려버린 것이었죠. 남편은 그 자리에 쓰러져 있던 동서의 멱살을 잡아 올리며 소리쳤습니다. 뭐? 니년이 간이 배 밖으로 튀어나왔지? 어디서 큰형님에게 그딴 싸가지 없는 소리를 짓거려? 미친년은 너야. 그리고 어머니, 이 사람이 뭘 잘못했다고 이 사람 뺨을 때려요? 어머니가 그렇게 둘째 며느리만 감싸고 도니까 인연이 미쳐가지고 이렇게 날뛰는 거잖아요. 이게 이치에 맞는 일이에요? 저 이제 본가에 다시 안 와요. 아시겠어요? 여보, 가자. 전 어안이 벙벙해서 남편의 손에 끌려 나가듯이 시댁에서 도망을 쳤어요. 남편은 차에 시동을 걸자마자 뒤도 안 돌아보고 집으로 돌아와서 분노와 수치심으로 부들부들 떠는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울면서 저에게 시어머니 대신 사과를 했어요. 미안하다고. 자기 어머니가 이제껏 했던 행동과 말들에 대해 잊을 수는 없겠지만 자기를 봐서 용서를 해달라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자기가 시어머니에게 더 적극적으로 저를 못 괴롭히도록 말을 해주겠다고 하더군요. 전 미안해하는 그 사람에게 한마디도 말하지 못하고 그저 남편의 품에서 엉엉 소리내어 울기만 했습니다. 그동안 서러웠던 것들이 한꺼번에 파도처럼 밀려와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아이들은 셋 다 쪼르르 달려나오더니 아버지가 어머니 때린 거냐며 남편에게 화를 냈고 전 그런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아이들을 안심시켰죠. 그랬더니 첫째 아들이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그럼 할머니가 어머니 괴롭히신 거 아니에요? 아버지, 제발 엄마 데리고 그 지옥 같은 친할머니 집에서 나와요. 그리고 우리 엄만 친할머니랑 안 만나야 행복할 것 같으니까요. 아버지는 어떻게 그런 걸 하나도 몰라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할머니 싫어서 할머니 댁에 안 가는 거예요. 전 형이 장손이라고 형만 좋아하는 친할머니가 너무 싫어요. 맞아. 형도 느꼈어? 우리 친할머니 정말 인간 차별주의자야. 나도 앞으로는 친할머니 집에 절대 안 가. 셋째는 그때 초등학생이었는데요. 그 아이조차 제가 시댁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을 정도였으니 우리 시어머니가 얼마나 못된 행동을 일삼았는지 여러분도 짐작에 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 후로 전 시어머니가 걸어오는 전화를 모른 척하고 받지 않았죠.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다음날 남편이 출근하고 없는 틈을 타서 저희 집에 쫓아와서 시끄럽게 마구 현관문을 두드려 댔습니다. 야, 이 싸가지 없는 년아, 이 문 열지 못해? 얼른 열어. 아니면 열쇠 수리공 불러서 따고 들어간다. 싫어요. 오늘은 그냥 가세요. 저 어머니가 저 때린 거 경찰에 신고할까 생각 중이니까 당분간 우리 집에 오지 마세요. 뭐야? 뭐 웃긴 놈이 성낸다더니 네가 뭘 잘한 게 있다고 나를 경찰에 신고를 해. 그래, 해봐. 신고해 보란 말이야, 이 나쁜 년아. 시어머니가 현관 밖에서 난동을 부리는 소리에 옆집 사람이 나와서 시어머니에게 짜증을 내면서 왜 그러시냐고 소리 지르지 말라고 항의를 했어요. 전 하는 수 없이 동네 더 창피해지기 전에 시어머니에게 문을 열어줬죠. 시어머니는 제 집에 들어오자마자 제 머리채를 잡아 채셨습니다. 전 눈물이 찔끔 나오면서 어이가 없어서 시어머니에게 끌려가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다했죠.
그러나 제 시어머니는 덩치도 좀 큰 편이시고 아기 힘이 아주 좋으셨거든요. 제 머리는 동그랗게 원형 탈모처럼 머리카락이 빠지고 말았습니다. 전 너무나 이 상황이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시어머니를 뚫어져라 노려보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무슨 속셈이에요? 이게 무슨 짓이냐고요? 저한테 사과만 받으려고 집에 오신 거면 번지수 잘못 찾았으니까 그냥 가세요. 저 이번엔 절대 그냥 안 넘어가요. 여차하면 어머니 집안이랑 인연도 끊을 생각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아들 이혼남 만들기 싫으시면 그냥 돌아가시라고요. 어? 그래? 이혼해. 이혼해봐 어디. 내가 가만히 놔둘 것 같아? 네 부모님한테 네 년이 한 짓 다 까발릴 거야. 아니지. 네 애비는 어디 가서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지? 너 어릴 적에 네 애비가 딴 년이랑 눈 맞아서 도망갔다고 했잖아. 그러니 자식이라고 어디 제대로 됐겠어? 넌 가정교육을 못 받아서 그 칠알 맞은 성격을 못 버리는 거다. 여러분, 도대체 이게 시어머니가 큰며느리에게 할 소린가요? 저희 시어머니는 화가 나면 아무 말이나 내뱉는 성격을 가지고 계시지만 상대가 여리고 약할수록 그 악랄함이 배가 됐습니다. 전 마음을 굳게 먹고 이참에 정말 이런 못된 시어머니에게서 해방되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길길이 날뛰시는 시어머니의 눈앞에 제 스마트폰 뱅킹 통장을 보여줬죠. 시어머니는 제 휴대폰 화면을 보더니 갑자기 거품을 물면서 뒷목을 잡고 잠깐 소파에 앉아 숨을 몰아쉬셨습니다. 그러더니 저에게 악에 받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100억? 100억이라고? 년 어디서 이런 돈이 났어? 설마 너 나쁜 짓 해서 모아놓은 건 아니겠지? 이 통장 돈 액수가 나랑 무슨 상관 있다고 보여주는 거야? 저희 집 가난하고 제 아버지가 딴 년이랑 도망 나갔다고 하셨죠? 그런데 어머니가 모르고 계시는 게 있죠. 이거 우리 친정 아빠가 저에게 남겨준 유산이에요. 저 이제 더 이상 가난한 집 딸년 아니라고요. 이제 애 아빠랑 이혼하더라도 저 충분히 혼자서 살 수 있다고요. 전 매달리는 시어머니를 매몰차게 뿌리쳤습니다. 시어머니는 갑자기 비굴하게 제 다리를 붙잡으시면서 저에게 애원을 하기 시작하셨거든요. 어머니도 어쩔 수 없는 속물이 틀림없어요. 그렇게 제가 미웠다고 하다가 그 거액의 돈을 보여드리니까 갑자기 확 돌변하시는 거예요. 며느라기야, 내가 잘못했다. 제발 우리 아들이랑 헤어진단 말일랑은 하지 마, 응? 내가 네 아버지가 그렇게 많은 유산을 남긴 줄 어떻게 알았겠어. 알았으면 너한테 그런 모진말 같은 것도 안 했을 거다. 그러니까 한 번만 이 시애미 용서해 주렴, 응? 알았지? 내 아들한테 내가 왔었다는 소리 하지 말고. 그럼 그 녀석 정말 이 애미랑 인연 끊는다고. 시어머니는 아들에게 버림을 받는 것만은 싫었는지 눈물을 철철 흘리시면서 저에게 용서해달라고 비셨어요. 하지만 전 그 어머니를 용서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냥 앞으로 평생 시어머니란 사람의 면상도 꼴보기가 싫었죠. 그래서 전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 아무것도 묻지 말고 집으로 당장 오라고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는 어깨를 부들부들 떨면서 무서워하기 시작했어요. 예, 며느라, 미안해. 미안하다니까. 우리 아들을 집으로 부르면 어떡하니? 제발 나 집에 갈 테니까 너희들끼리 얘기를 하든 이혼을 하든 뭘 하든지 해. 안 돼요. 어머니도 계셔야죠. 제 남편이 누구를 선택하는지 똑똑히 그 눈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야 어머니도 현실을 똑바로 직시할 수 있을 테니까요. 애비 올 때까지 어머니도 집에 못 가실 테니까 그리 아세요. 남편은 무슨 일이 났는 줄 알고 헐레벌떡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전 그 사람의 앞에서 큰 소리로 나를 선택할 건지 시어머니를 선택할 건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은 두말할 것도 없이 나라고 하면서 제 편을 들어줬고요. 참 고마운 사람이죠. 그 사람은 그때까지 제가 100억의 유산 상속을 받았다는 것조차 모르고 있었으니까요. 시어머니는 안도감에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전 그런 시어머니의 면전에 대고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니 잘 들으세요. 전 이제부터 제 마음 풀릴 때까지 시댁 출입 절대 안 할 거예요. 어디 이제 어머니 혼자서 그 많은 명절 음식이랑 제사 음식 해보세요. 그 의사라는 동서녀는 절대 손끝 하나도 꼼짝하지 않을 테니까요. 그녀는 싹수가 글렀어요.
그리고 저요, 남편이 저를 선택했으니까 이혼은 하지 않을게요. 하지만 저 몰래 남편이 어머니랑 연락을 했다든가 시댁 일에 관여하고 어머니께 용돈을 드리는 일이 생기면 저 이 사람도 버릴 수 있어요. 그렇게 아세요. 다 들었으면 이제 이 집에서 나가세요. 그래요, 어머니. 오늘 제 아내가 너무 흥분해 있네요. 일단 집에 가서 기다리세요. 이 사람이 화가 좀 풀리면 그때 전화하고 찾아뵐게요. 시어머니는 저에게도 남편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펑펑 울면서 집으로 가셨습니다. 남편은 저를 앉혀놓고 좀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자초지종을 얘기해보라고 부드럽게 말했죠. 전 남편의 목소리에 안심이 되었는지 얼른 얘기를 꺼내놓지 못하고 그저 꺼이꺼이 울고만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좀 진정이 되자 전 남편에게 놀라운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 얘기는 추석 전달 여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갑자기 저희 친정 엄마가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아버지를 찾았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고생고생해서 찾아낸 아버진 싸늘한 주검이 되어 계셨죠. 외력으로 돌아가신 건 절대 아니고 암으로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췌장암이랬나 아마 그랬을 거예요. 아버지의 장례식장에서 만난 아버지 후처는 동네에서 같이 도망간 어린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여자와 헤어진 후 또 새 장가를 드신 것이었어요. 그 여잔 60대 초반이나 되었을까요? 곱게 늙어서는 팔과 손가락에 다이아 반지며 팔찌를 주렁주렁 달고 있었죠. 남편이 죽은 미망인이라기엔 지나치게 화려한 차림이었어요. 그 여잔 저와 어머니를 보고는 입을 삐죽거리며 여기는 왜 왔느냐고 물었습니다. 전 어머니를 대신해서 그 여자에게 싸울 것처럼 무섭게 말했죠. 당신이 우리 아버지 뺏어가서 같이 살았으면 최소한 100년 해로하기라도 하지. 왜 벌써 돌아가시게 만들어? 우리 아버지 이제 70 조금 넘은 나이야. 그런데 이렇게 죽게 만들고 뭐? 잘난 척 하지 마. 우리 그이 딸인가 보지? 행색을 보아하니 어렵게 살고 있나 봐. 우리 남편이 평생 너랑 아들 얘기만 했어. 나한텐 자식도 없고 우리 남편이 너한테 정도는 유산을 남겨뒀으니까 이거 가지고 가서 변호사나 만나봐. 그리고 부조금 따윈 필요 없으니까 다시는 찾아오지 말았으면 좋겠네. 아버지의 후천 이렇게 말하면서 저에게 던지듯이 아버지 고문 변호사의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전 아무 말 없이 의아함에 그 명함을 받아서 울고 있던 어머니를 부축해 장례식장을 나왔어요. 사실 전 아버지의 장례식에 부조를 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우리를 버린 못된 그 인간이 어떻게 죽었는지 그게 궁금해서 간 것일 뿐이었어요. 그러나 아버지는 집을 나가 성공을 했는지 돈 꽤나 있어 보이는 조문객들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그걸 보면서 전 더욱 억울한 마음이 들었죠. 집을 나가서 정신을 차릴 거면 집에서 우리 가족들을 잘 보살펴 주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어쨌든 전 장례식이 끝난 며칠 후에 그 후처가 가르쳐준 변호사 사무실을 혼자 찾아갔죠. 아버지 고문 변호사까지 따로 둘 정도로 돈을 많이 벌었나 봐요. 그 사람은 제가 이름을 댔더니 흰 서류 봉투를 몇 개 내놓고 나서 말을 이었습니다. 회장님이 따님과 아드님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회장님은 돌아가시기 전까지 자식들의 얼굴 보기를 희망하셨지만 지금 사모님이 절대 찾지 못하게 하셨죠. 저도 사모님의 압력에 어쩔 수 없이 자녀분들을 찾기를 포기해야만 했어요. 죄송합니다. 그러나 변호사의 말 따윈 제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죠. 전 아버지가 제게 남겼다는 서류를 읽어봤습니다. 거기엔 아주 충격적인 내용들이 적혀 있었어요. 아버지는 몇백억의 재산을 가진 부자였고 아버지의 현 배우자가 그 돈의 반을 가져가도 저에게 따로 100억의 유산을 상속한다는 내용이었죠. 저희 오빠도 따로 100억이 든 통장을 받았고요. 그 통장을 받아들고 집으로 돌아간 날 전 친정 엄마와 오빠와 함께 눈물을 흘리면서 기뻐했습니다. 돌아가신 분이야 안 된 일이지만 우리 가족들은 이제껏 당해왔던 돈 없는 서러움에서 이젠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는 기쁨과 안도감에 벅찬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어요. 전 그날 오빠와 친정 엄마와 함께 술을 엄청 마셔댔습니다. 아버지의 유언장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사랑하는 내 아들 딸아, 내가 너희들을 버리고 나가서 정말 미안하구나. 내 이 돈으로 너희를 버린 보상이 될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이제 이 못난 애비를 용서해 줬으면 좋겠다.
사실 이 애비는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 난 고향을 떠나와서 그 여자와 오래 살지 못했다. 그리고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원양 어선을 탔단다. 그러다 그 어선에서 금덩이가 든 괴짝 상자를 낳게 됐지. 그 금덩이가 든 상자를 차지하려고 선원들은 서로 죽고 죽였단다. 난 선실에 몸을 숨기고 끝까지 살아남았어. 그리고 괴짝을 들고 한국으로 돌아왔지. 난 이 괴짝에 든 금덩이를 종잣돈 삼아 사업을 벌였고 부동산을 사들였어. 그래서 돈을 버는 일이 쉬웠다. 나는 곧 죽는다. 하지만 속죄하는 마음으로 이 재산을 내 전 아내와 자식들 둘에게 남긴다. 물론 이 재산 반은 내 후처가 갖고 가겠지. 그러나 내 욕심 많고 못된 후처가 그 재산을 몽땅 차지하지 않도록 나는 안전장치를 마련해 두었다. 전 아버지가 남긴 그 유언장과 유산이 든 통장을 가지고 애들이 기다리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전 이 벼락 같은 행운을 남편에게 얘기해야 할지 며칠간 머리가 아프도록 고민했습니다. 그러다 시어머니가 찾아왔고 이런 사달이 나고 말았던 거예요. 전 남편이 시어머니가 아니라 저를 선택한 것을 보고 나서 남편에 대한 믿음이 더 굳건해졌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유산에 대한 모든 스토리를 남편에게 얘기를 해줬고요. 남편은 눈물을 흘리며 기뻐했고 저희 가족은 서울로 한강이 보이는 아파트로 이사를 했어요. 결국 전 그 지긋지긋한 시댁의 동서년과 시어머니를 보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남편과 제 아이들과 우리 5 식구만 오순도순 살아오고 있습니다. 홧김에 시어머니 때문에 남편과 생이별을 할 뻔하기도 했지만 다행히 제 남편은 자기 어머니가 잘못된 행동을 했음을 이해했고 저의 편에 서서 모든 상황을 정리해줬어요. 가정의 평화는 아내의 행복에 있다는 걸 남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거든요. 나도 우리 어머니가 별난 사람인 줄 아니까 당신이 어머니에게 마음 풀리면 그때 어머니께 전화해봐. 난 아무 말도 하지 않을게. 그리고 당신 이제 시댁 행사 같은 거 참석하지 않아도 돼. 나도 내 동생 놈의 마누라한테 저번 명절 이후 완전히 정 떨어졌고 꼴도 보기 싫으니까. 우리 스트레스 받지 말고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살자. 응? 날 이해해줘서 고마워요, 여보. 내 평생에 정말 원수 같은 아버지 덕에 내가 이렇게 부자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당신도 이제 정년퇴직하고 우리 해외로 여행이나 다니면서 즐겁게 살자, 여보. 여러분, 전화위복이란 말 있죠? 인생에서 계속 나쁜 일만 일어나지 않고 반대로 계속 좋은 일만 있을 수도 없죠. 어릴 적부터 고생하면서 아버지 없는 서름에 몸부림치고 살아온 세월이지만 이젠 아닙니다. 저희 인생에도 마침내 따스한 볕이 들어왔고 이제부턴 제가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살 거예요. 즐겁고 행복하게만 살아도 짧은 인생에 왜 아둥바둥 머리를 아프게 살려고 했는지 못된 시어머니를 떨치지 못했었던 저의 어리석음에 지금은 피식 웃음만 나오네요. 여러분, 제 얘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 얘기 어떠셨나요? 허망한 얘기라고 웃으실 수도 있겠고 그래도 저를 응원해 주실 분들이 계시기도 하겠죠. 어느 쪽이든 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인생은 한 가지 방향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요. 저의 두서없는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행복이 깃들길 바랍니다.